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시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하고 공화국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한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고요.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에도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최근 남북 대결 구도를 극대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같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 80년이란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북한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봄쯤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나라의 무기 거래도 협의 내용으로 거론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희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초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3월 대통령 선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지 시간 16일에는 최선희, 라브로프 간 국러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такой визит состоится,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етит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Сроки такого визита будут.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춰 17일까지 나흘간 러시아를 찾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푸틴도 직접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언론들은 물론 AP 등 서방 언론들도 협의 내용 중 양측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러 간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한 거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There are fears of increasing weapons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Moscow scrambles to replenish supplies for its war in Ukraine. 북한과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며 근거 없다고 일축한 러시아. 하지만 자국 전문가들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해 군사 장비와 포탄이 필요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양측 협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천 심사 일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뇨한 혁신위와 총선 기획단 등에서 논의된 공천 기준과 당무 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고 향후 일정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선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컷오프 비율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뇨한 혁신위는 하위 평가 의원 20%에 대한 컷오프를 당에 권고했고 총선 기획단은 이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를 단독으로 추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전체 회의 일정을 잡고 윤익은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회의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여당 의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이 오늘 창당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는 오늘 서울 동작구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앞으로의 당 운영 방침과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조응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도 참석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의 대담 영상도 오늘 공개되면서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부모나 어느 한 명이 일부러 불을 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동권리단체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초등학생과 아이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집안에서 20리터짜리 기름통이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앞에는 건물 잔해물과 집안에서 나온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어 폭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은 발화 지점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압력이 작용해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너 군데 방,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흔적만 지금 저기 했지 그게 화재 패턴으로 이어졌는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30대 남편은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나 둘 중 한 명이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척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방화 등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가족 사망 사건은 최근에만 울산과 전북 익산, 충남 태안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영리단체는 부모에 의한 아동살해는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비극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정교한 원인 조사를 통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 사망 검토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건데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의 최종 결론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밖에 전문가들로 꾸려진 위원회는 수사팀과 김 청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진술을 직접 들은 뒤 토론을 벌였는데 참사 전에도 인파 밀집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왜 예년과 달리 경비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7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결국 김 청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을 만큼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한 명 빼고는 위원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 1년째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김 청장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냈는데 수사심의위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권고의 강제성은 없는 만큼 유가족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기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불기소가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수심위를 왜 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인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가급적 수사심의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번 심의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증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 터널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3.5톤짜리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견인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이 4개 차선 중 3개를 통행을 막으면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화물차 짐칸에서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유튜브에 수소 투자를 홍보한 업체가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를 투자 전문가로 속여 업체를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독자 5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김호준이라는 인물이 부업으로 일반인보다 60배 넘는 자산을 모았다며 수소 투자를 권유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수소 투자는 거기에 딱 최적화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난달 말 직장인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업체에 200만 원을 입금해 실제로 수익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은 모두 2천만 원. 하지만 며칠 뒤 업체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익금 정산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수익이 나오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뭔가 홀린 듯이 그냥 입금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온 남성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배우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와 한패가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자 대본을 받고 투자 전문가를 연기한 거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광고로 쓰일 즉 참고용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물에는 연출된 상황이라는 문구조차 없어서 홈페이지에 적힌 정보도 허위 사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적었지만 한전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도 직접 가봤더니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같은 대표자 이름을 가진 업체가 있지만 수소를 투자하는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만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와 홈페이지 IP 주소 등을 통해 업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오늘 치러져 트럼프의 대세론이 입증될지 주목됩니다. 공화당은 현지 시간 15일 저녁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 아이오와의 99개 카운티 1,600여 개 선거구에서 당원대회를 실시해서 우리 시간 오후 3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얻고 있는 트럼프의 독주가 실제 표심으로 확인될지와 헤일리와 디센티스 간 2위 경쟁 결과 등을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27년 전 성추행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얼리나 하바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원고인 진 캐럴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증언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서 발언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반론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군의 보복 공습을 받고도 또다시 미국 회사 소유의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비난했지만 영국은 가자 전쟁과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5일 오후 예멘에서 아덴만으로 날아온 지대함 탄도미사일에 마셜 제도 선적의 미국 회사 소유 선박이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선박은
미국 해운사 이글벌크의 벌크선으로 전해졌습니다. نفذ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عملية عسكرية استهدفت سفينة أمريكية في خليج عدن. 해상보안업체 엠브레이는 배에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의 중심인 이란은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آمریکا و انگلیس هشدار می‌دهیم جنگ علیه یمن رو فوراً متوقف کنند. به آمریکا و رژیم اسرائیل هشدار می‌دهیم جنگ علیه غزه و نسل‌کشی علیه غزه رو متوقف کنند. 그러나 미국과 다국적군을 구성한 영국은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은 가자지구 전쟁과는 별개의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y are entirely distinct.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bring more aid into Gaza to make sure that we work hard for a sustainable ceasefire, and that is separate to our ability and necessary duty to defend our interests and our people. 그러나 후티 반군과 다국적군의 공방 속에 세계 3대 LNG 수출국 카타르의 국영에너지 회사 카타르에너지가 홍해상 LNG 운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카타르에서 LNG를 싣고 출항한 운반선 4척도 홍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 운항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 남부에 이어 북부에서도 전면적인 지상작전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הבהרנו כי שלב התמרון האינטנסיבי יימשך כ3 חודשים. בצפון הרצועה השלב הזה יסתיים. בדרום הרצועה נגיע להישג הזה והוא יסתיים בקרוב, ובשני המקומות יגיע הרגע שנעבור לשלב הבא. 요아브 장관은 이와 함께 전쟁 이후 가자지구의 미래 정부는 가자에서 성장해야 하며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노인복지관으로 결혼식장은 장례식장 됐다라는 제목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바뀐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먼저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사진 속 건물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센터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6년 과거 어린이집에서 간판을 바꿨는데 그 앞에 아직도 알록달록한 미끄럼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주가 다녔던 어린이집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지시설로 다니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진이 한 장 보이는데요. 사진 속에는 부산 범천동에 있는 한 건물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비교돼 있습니다. 웨딩홀에서 장례식장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결혼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신혼부부가 점점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면서 이렇게 업종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예전에는 하객으로 온 곳을 이제는 조문객으로 왔다거나 내가 결혼했던 곳에서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진 속 모습, 이곳은 강원도 화천군의 2018년과 작년의 모습입니다. 과거 왼쪽 사진에는 병사들이 외출을 나와서 치킨도 먹고 또 PC방도 가면서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갔지만 이제는 저녁 일찍 불이 다 꺼지고 있습니다. 국군 상비병력이 2년 사이 10% 가까이 줄어들고 또 그에 따라서 군단과 사단 등이 해체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가져온 우리 주위의 변화가 상당한데요.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릴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학원가가 방학을 맞아서 특강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기존의 정규 수업이 사라지고 특강이 포함된 새로운 강의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수업 실수도 늘어나고 또 수강료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들은 기존의 2배 정도 되는 학원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특강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강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특강을 듣지 않으면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을 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강제 특강이 번지는 상황에도 현행법상 이를 막을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일부 교육청이 이를 지도하고 또 시정 권고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문화면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잠정 집계 결과 공연 시장 규모가 영화 시장 규모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장 박스오피스 총 매출액이 1조 2,614억 원이었는데 공연 총 매출액이 1조 2,696억 원을 기록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겁니다. 공연 매출에서는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과 국내 가수 공연을 합쳐서 대중음악 콘서트가 45% 정도를 차지했고요. 뮤지컬이 이어서 36%, 클래식 6%, 연극 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관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긴 이유 중 하나로 티켓 가격 인상이 꼽히곤 하는데 공연 시장에서도 티켓플레이션이라는 말 나올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극장, 영화는 OTT나 IPTV 등을 통해서 대체될 수 있지만 공연은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이 대체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작 뮤지컬들이 줄을 서서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뮤지컬 시장만 해도 5천억 원 규모를 넘어설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하자 여전히 식용 목적으로 개가 도살되고 있는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개식용 금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SNS에 한국 사례를 거론하면서 개 유통과 섭취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6일 개 200여 마리를 싣고 도살장으로 향하던 트럭이 붙잡힌 바 있는데요. 당시 일부 개가 이미 질식해 숨져 있었고 다리에 족쇄가 채워진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사례가 전해지자 인도네시아에서도 개고기 소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에서 개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에서도 SNS 등을 통해서 한국의 입법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과 수입 제품 모두 가격이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132.46으로 한 달 전보다 1.7%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115.07로 한 달 전보다 0.9%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연속 올랐던 수출입 물가지수는 5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가운데 국제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문턱을 낮춰도 정작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실효성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35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정비 사업의 속도가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아하는 사람 많겠죠. 실은 우리도 되면 좋은 거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현수막은 다른 단지 곳곳에도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노원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체 59%, 9만 6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서울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27%, 50만 가구가 해당합니다. 정비 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다 노인들이 살잖아, 전부 다. 강남 걷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담금이 많으면은 힘들지, 돈들이 없죠. 높은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 부담이 재건축을 발목 잡는 실질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재건축 첫 관문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재건축에 나서는 곳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기대 수준만큼 낮아질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야당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총선 전에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반도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간담회를 하면서 이 반도체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여기에 이제 공장들이 세울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어떤 부대, 흔히 말하는 공급망 내 모든 것들을 갖춰가지고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역시 이제 주체 자체는 기업이지만 삼성전자하고 결국 SK 하이닉스가 주체가 되긴 하지만 이 배후지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떠한 인재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기반 흔히 말하는 전력이라든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통합적인 대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투자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작년에 결국은 메가 클러스터를 짓는다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점차 구체화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상하수도 공급에 굉장히 열을 싣겠다. 그다음에 세액공제 같은 것을 더해주면서 반도체 투자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전력망 공급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해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국내 인력 양성도 신경 쓰겠다라는 일종의 종합적인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늘리고 세액 공제를 하고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사실 이제 반도체 분야가 워낙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AI 혁명의 핵심 원료가 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료라고 말씀드리기 좀 이상한데 사실은 예전에 석유의 위치를 지금 반도체가 차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시겠고요. 사실 이제 AI 시대란 것은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화되고 인공지능화 된다는 것은 지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들이 반도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기억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연산이 되고 이것들이 연산이 되면서 결국은 AI 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기구,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에 급증하는 수요를 어떻게 우리나라 쫓아가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하겠다라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강한데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연산하는 반도체는 좀 약한데 이제 흔히 말하는 반도체 강국이 되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논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설계 시설도 갖추고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 공정 시설을 더 갖추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나가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중 공급망 갈등이 이제 더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국에 또 수출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 반도체 시설을 늘려놔야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에 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자산이고 이것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어제 발표된 내용 가운데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법안인데 이거를 효력을 연장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결국 반도체 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라는 것은 세금의 일부분을 빼주겠다는 이야기고요. 반도체 세액 공제라는 것은 반도체 투자한 것에 뭐 중견이나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말에 사실은 이 일몰이라고 해서 정책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의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반도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결국은 인센티브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런 반도체의 중요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세액 공제율이 더 높고요. 미국 역시 이제 R&D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들 혹은 칩스법 이런 데들 전반적인 법안에 따라서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흔히 말하는 그 투자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반도체란 것이 흔히 말해서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안보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세액 공제, 적극적인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투자를 유발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뭐 유지하거나 넓혀갈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타이완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 그다음에 유럽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으려고 하고요. 중국 역시 이제 반도체 굴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의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 경쟁력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물론 대기업에게 혜택이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좀 비판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반도체란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데 조금 세제 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듯이 지금 양쪽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좀 투자 세액 공제가 대기업 감세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결국엔 수익과 일자리가 늘고 그리고 또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이점이 있다 이런 의견은 지금 양쪽에서 좀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좀 긍정적인 입장이신 거죠?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반도체 인센티브를 줘서 반도체에 대해서 대기업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좀 비판의 지점이 있다. 아까 처음에 논리에 따라서 대기업에 너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몰아준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가 중요하고 경제 안보 중에 중요한 것이 에너지 안보랑 이 반도체 관련이거든요. 결국 반도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특히나 투자가 중요한 산업인데 투자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는 사실 이제 반도체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 그리고 투자를 R&D, 하지만 세액 공제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림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누리는 효과가 이제 국내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경제 안보를 확고히 하는 이런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인재 양성까지 지금 뒷받침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 대학교육 시스템이 경직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인력 같은 것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풀어서 굉장히 적극적 인력을 오히려 공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내부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 안보란 큰 관점에서 반도체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이 반도체 문제에 접근하는 게 결국 반도체 생산을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대책이 사실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이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500조 원이고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인데, 이게 앞서 교수님도 살짝 짚어주셨지만 기존에 나왔던 민간 기업 투자 계획을 좀 집대성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데,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투자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정부가 역할이 사실 투자 쪽보다는 지원 쪽이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공급이라든지 상하수도 공급이고요. 반도체 사실 뭐 전력 공급을 이야기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부산시만큼 전력을 쓰고요. SK하이닉스는 대전시만큼 보통 전력을 씁니다. 그다음에 흔히 말해 일반적인 산업단지 같은 것도 개발하면은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반도체 시설들은 세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굉장히 먼지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송전망 그리고 발전소,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이제 중심인데, 이게 622조 투자란 금액이 조금 강조된 것은 약간 좀 모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시설, 전력 공급, 인력 공급, 세액 공제가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거든요. 인프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고, 뭐 최근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면서 송전시설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할지라도 굉장히 빠르게 전력 공급망 같은 것을 갖춰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수치상으로는 이제 민간 투자 기업이 맞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강조한 것은 결국은 이것을 받쳐줄 인프라나 세액 제도 같은 것들을 받쳐주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총선을 좀 앞두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정책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용 사면, 말 그대로 연체 기록을 삭제해서 신용 반영해서 좀 빼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까? 신용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해준 대로 정확하게 연체 기록을 빼주겠다는 이야기고요. 연체 기록이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올해 5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흔히 말하는 원리금을 다 빌린 돈들을 다 갚아 나간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기록을 없애주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연체했다고 할지라도 이번 5월 31일까지 다 갚는다고 하면은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면은 결국 신용 점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혹은 대출의 용이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좀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이제 자발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뭐 노력이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 피해 보신 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분의 뭐 신용 회복을 돕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대상자가 한 290만 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50만 명, 이 가운데 250만 명의 평균 신용 점수가 39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 신용 점수가 오르면 좀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겁니까? 신용 점수가 오르면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대출 심사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 승인 같은 것들이 안 나서, 흔히 말해 최근에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환 대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 대출이란 것은 과거의 빚을 잘 갚아왔고 기록이 깨끗할 때 이제 대환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가 낮은 걸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연체 기록이 있으면 또 이게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 연체 기록 자체 때문에 결국은 대환 대출이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들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결국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대출하기가 쉬워진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대환 대출 같은 것들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좀 자막에 좀 나갔지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발급이 조금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 등급이 낮으면은 흔히 말 신용카드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뭐 추가로 발급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신용카드 발급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풀면서 신용카드 같은 것들에 대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이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 시중은행이 아닌 데서 대출을 하시던 분들이 뭐 흔히 말 제2금융권, 은행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이라든지 카드 발급, 뭐 신용이 쓰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런 신용사면 정책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지금 역대 4번째 신용사면 정책인데 지금 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형평성 문제나 도덕성 해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이 신용사면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열심히 자기 본인들이 신용 점수를 안 깎기 위해서 열심히 갚아 나가 보신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결국 한 달 이상 연체하지 않고 연체되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돈을 갚아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뭐 한꺼번에 갚아 나갔다고 해서 신용 기록을 다 지워주냐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전적으로도 굉장히 마음고통이 굉장히 빚을 갚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마음고통이 많으셨던 분들이 이게 너무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그럼 나도 이제 매번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갚지 않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됐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형평성하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열심히 갚은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러니까 본인들 굉장히 한 달에 안 갚으면 혹은 이게 연체가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신용 등급이 낮을 거 불안해하면서 돈을 갚았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사실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신용 점수 회복이 되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 이것은 뭐 분명히 비판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와 관련된 좀 하나의 우려가 이 신용평가 시스템 관련 우려입니다. 이게 최근 이제 또 변별력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좀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신뢰성에 좀 문제가 생길 여지 또 없을까요, 이게? 아예 뭐 사실 최근에 이슈는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들이 점수들이 너무 좁게 되면서 이제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계속 이제 신용평가 제도 같은 것들 운영이 되면서 점수 같은 게 상향이 돼서 최근에 뭐 1, 2등급이 40%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 2등급이란 것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등급인데 이런 등급이 4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붕괴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붕괴됐다기보다는 조금 흔히 말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록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분들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신용 점수의 역할이 조금 모호해지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점수란 것은 개인이 얼마나 갚아 나갈 수 있느냐, 갚아 나가느냐에 대한 통계적인 기록이고요. 이것이 외부의 충격일 수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구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자라면 개인이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해서 좀 구해준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이제 신용평가 차원에서는 외부 사건 역시 개인이 뭐 해치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 반영해서 신용등급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충격 같은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신용점수 자체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또 신용점수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올라가고 있다, 점수폭도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핵심은 공매도 전면 금지부터 그리고 또 뭐 시장 경제에 좀 반하는 정책들을 한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너무 어떻게 보자면 이게 뭐 파퓰리즘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타이밍이 또 선거 직전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는 뭐 제기되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들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이 대책을 써야 되느냐의 논리는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꼭 뭐 2024년에 해야 되느냐? 원래 코로나가 문제가 됐다라 그러면 2023년이라 더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있을 거고 공매도가 문제가 됐다라 그러면 보다 더 빨리 해서 정리 다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오비 일학인지 아니면 실제로 약간의 정책적인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쓸데없는 논란을 야기시키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반시장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기대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 불공정한 측면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려고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자면 시장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공매도 제도 자체는 남겨놓고 전면적인 개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사실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것들이 아까 신용점수 체제 유지라든지 결국은 갚아 나가야 되는 것들을 안 갚았을 때의 어떤 피해라든지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여러 것들이 겹치면서 반시장적인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두 가지 측면의 어떤 문제, 이게 파퓰리즘이 아니냐, 반시장적인 것들이 아니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뭐 제기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측은 민원 사조 의혹을 제기한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것이라며 류희람 방심위원장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복도로 나옵니다. 압수는 몇 박스 했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이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3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민원 상담팀과 운영 지원팀에 있는 직원 컴퓨터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이나 특정 매체 이름을 검색해 나온 자료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누군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색출 움직임의 노조는 먼저 제기된 건 민원 사주 의혹인데 정보 유출 의혹 강제 수사가 앞섰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정보를 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앞으로 그런 민원 사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가 얼마 전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뉴스타파 인터뷰 관련 민원을 제기한 6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류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류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던 건으로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면서 회의 도중 욕설 문제로 야권 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는 등 방심위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대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직무유기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람이 엄마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대대장부터 무죄가 된다고 하니까 난 숨 안 쉬는지도 혼절했는지도 몰랐어요. 공소 사실에 의해서 증거가 다 인정이 됐는데도 부적절하지만이라는 왜 단어를 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부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는 직무유기 범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하는 그 판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판례에 따라서 직무유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아주 유족들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항소해서 반드시 유죄로 밝혀주기를 희망합니다. 20대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과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주변에 있던 한 명이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1층에 있는 가게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남부경찰이 고속도로와 연결된 헬기 이착륙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일까지 경기 남부 지역 주요 고속도로에 경찰 헬기와 닥터 헬기 등이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 4곳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시카와 노토반도 강진이 일어난 지 2주 만에야 피해 지역을 찾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와지마시와 스즈시에 있는 대피소를 찾은 뒤 주민들과 지자체의 요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なんとか石川県を助けてください。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기시다 총리는 정부 예비비에서 1,000억 엔, 우리 돈 9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복구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自治体に代わって国が責任を持って本格復旧まで行う権限代行等を緊急に実施することとし、国土交通大臣に指示を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가 피해 지역을 찾은 것은 새해 첫날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뒤입니다. 이에 현장 시찰이 너무 늦었고 각 방문 지역에 머문 시간도 30분에 불과하다며 피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지만 61%가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냉담한 여론은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비자금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 쇄신본부를 설치했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5%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쇄신본부에 참가한 아베파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비자금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 기시다 총리가 지진 피해로부터의 복구와 정치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찬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덜하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아서 여전히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이나 밑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풀리겠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한파경보가 내려진 대관령은 현재 영하 19.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서울이 영하 7도, 대전이 영하 6.9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위 속에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에는 도로 살얼음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4도, 광주와 대구가 8도 등으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영동 지방은 주 후반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